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277억 달러입니다. 일본과의 무역은 공평하지도 않고 개방되어 있지도 않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환대를 받고 있는 일본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일본이 1년에 700억 달러 가까운 무역 흑자를 미국으로부터 거두고 있다는 게 그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 도착하는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과 무역에서 무역 흑자를 얼마나 거두고 있나 한번 살펴봤더니 지난해 기준으로 오늘의 숫자로 말씀드린 277억 달러였습니다. 미국과 무역을 하면서 흑자를 가장 많이 내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따로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연간 3,500억 달러의 흑자를 내서 미국 무역 적자 규모의 절반 정도가 중국 때문이고요. 그 다음이 일본, 독일, 멕시코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5번째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200억 달러가 넘는 흑자를 매년 거둬왔는데 올해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기조를 의식해서 흑자 규모를 좀 줄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철저하게 미국 우선주의를 실천하고 있지요. 미국의 이익이 안 된다고 판단하자 전임 대통령이 다 완성해 놓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PP에서도 쉽게 탈퇴해버렸고 우리나라와의 한미 FTA도 재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극진하게 환대를 받더라도 그건 그거고 자국의 이익만은 확실하게 챙기겠다는 사업가 출신 미국 대통령의 진면목을 여짐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세 계약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면 세입자는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나갈 수도 있을까요? 또는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세입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될까요? 모르면 손해보는 부동산 관련 지식들을 오늘 부동산 전문 변호사 한 분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한 청취자께서 음성 무제한 요금제를 쓰고 있는데 1577, 1588, 050 이런 등등의 번호는 거기에 전화를 걸면 요금이 따로 부과된다고 하던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하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게요. 왜 그럴까요? 친절한 경제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늘 순서도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와 함께 경제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데 네. 좀 짚어봐야 될 사실들 좀 전해주시죠. 예. 취임 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방한을 하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일정이 정치 외교적인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된 얘기가 좀 많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한 12시 조금 넘어서 이제 국내에 들어오는데요. 오자마자 캠프 험프리라는 미군 부대로 먼저 갑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한미 양국 군장변을 격려하고 오찬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여기서 양국의 군에 대한 브리핑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캠프 험프리를 첫 방문지로 우리가 요청을 했다고 하죠. 근데 이 이유는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들어왔을 때 주한미군과 관련된 방위비 부담에 대한 언급이 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예상이 좀 있거든요. 한국 보고 돈 좀 더 내라고. 예. 우리가 너네 지켜주니까 돈을 좀 더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캠프 험프리라는 이곳이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 미군 기지고요. 네. 여기 이제 전체 부지하고 건설비가 한 100억 달러 정도가 들었는데 이 중에 한 92%를 우리가 부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상징적인 의미로 보고 봐라 이거죠. 좀 봐라. 우리도 돈 많이 썼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요청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청와대로 와서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일정을 소화합니다. 여기서 이제 양국 정상의 정상회담이 있고 오후쯤 돼서 기자들 앞에서 합동 브리핑이 지금 예정돼 있는데 브리핑에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워낙 성격이 좌충우돌이기 때문에 예상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죠. 그러게요. 일본에서도 경제인들하고 만나는 시간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앞서 오프닝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무역 흑자 너무 많이 가져간다. 예. 좀 고쳐라 이런 얘기였었다면서요?
그렇죠. 사실은 굉장히 극진한 대접을 받았고 뭐 골프도 같이 치고 여러 가지 언론에 상당히 호의적으로 비쳤었는데 결국엔 경제인들과의 만남 자리에서는 굉장히 직접적인 얘기를 했죠. 우리가 무역 적자를 너무 많이 보고 있고 불공정한 거래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예 예로 도요타 자동차를 들면서 미국에서 도요타 자동차가 이렇게 많이 팔리는데 미국 자동차는 일본에서 거의 팔리지 않는다. 마치 어디서 들어본 얘기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미국에 정상회담 하러 갔을 때 그 당시 이제 똑같은 식의 얘기를 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사실 경제계 쪽에서는 약간 아쉬움을 많이 얘기를 했죠. 국빈 방문을 하는데 경제인들과의 만남의 자리가 전혀 없다. 그런 기회마저 없는 게 좀 아쉽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상 1박 2일이긴 하지만 전체 일정이 시간으로 보면 25시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빡빡한 일정에 경제인들과의 자리를 만들기가 좀 힘들었을 것이다라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 굳이 경제인들과의 자리를 만들어서 일본에서 이미 사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전략도 좀 포함된 것 아닌가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예. 더군다나 지금 우리는 아예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열심히 전문가들 실제로 실무진들이 협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굳이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했는지 아예 경제인들과의 자리의 만남은 이번 일정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예. 미국이 상대적으로 큰 시장이고 소비가 많으니까 우리 제품이 거기서 많이 팔릴 수밖에 없는데 마당이 10평뿐인 주택하고 마당이 200평인 주택을 합쳐놓으면 네. 당연히 마당 적은 집에서 살던 사람들이 큰 마당에 가서 놀 일이 더 많지 큰 마당 사는 사람이 작은 마당 와서 놀 일이 많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런 일이긴 한데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문제죠. 우리 국민들은 영어 공부 참 열심히 하는데 왜 미국 국민들은 한국말 공부를 그렇게 안 하느냐고 하면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들이 보기엔. 그렇죠. 인구수의 차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이 비슷한 있는데. 상황일 텐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미국과의 무역에서 무역 흑자를 많이 내는 5번째 나라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중국, 뭐 일본 다 뭐 마찬가지인데 독일도 그렇고요. 그건 그렇다 치고 멕시코는 바로 붙어 있으니까 많이 내겠죠. 그 다음에 한국이니까 조금 독특하긴 합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임금 체계를 지금은 호봉제인데 가만히 있어도 월급 올라가는 직무급제로 바꿀 계획이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호봉제라고 하면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지금 호봉제를 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사를 해서 연차가 올라가면 직급이 올라가고 자동적으로 월급이 오르는 방식을 보통 저희가 호봉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 이번에 정부에서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이 직무급제 변경을 고민하는 이유는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의 어떤 부담, 정부의 부담, 앞으로 나가야 될 임금과 관련된 부담의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플러스 앞으로 이제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 그러니까 고령의 근로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호봉제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임금은 오르게 돼 있기 때문에 부담감은 더 늘어난다. 이 두 가지가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무급제로 순차적으로 전환을 하는 것을 이번에 정규직 전환과 맞물려서 같이 좀 해보겠다라는 게 정부의 아이디어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직무급제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비슷한 일을 한다면 그분이 1년차 공무원이든 혹은 30년차 공무원이든 월급은 같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직무급제는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의 정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같은 직무 같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기준을 적용해서 하되 숙련도에 따라서 조금은 더 줄 수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오히려 뭐 젊은 분들이 더 숙련도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를 들면 청소 도와주시는 분들을 직접 고용을 하겠다. 예를 들면 공공기관에서. 그러면 1년 차로 청소하는 분과 청소한 지 20년 된 분과 별로 청소 능력에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으니 1년 되신 분이나 20년 되신 분이나 그냥 월급은 비슷하게 주겠다 이 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지금 도입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리고 이 중에서도 청소 업무, 사무보조, 설비 업무, 경비 업무, 조리 등 5개 분야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정규직들에게도 순차적인 도입을 검토하겠다라는 게 전체 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지금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다니고 있던 공공 부분의 근로자들이 네. 이 안을 정부의 안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양측을 다 설득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안건입니다. 사실은 정부 뭐 특정 기관들 감사 같은 거 하다 보면 네. 하루에 한 2번 정도 그 기관장 운전해주는 게 일의 전부인 분이 그 기관에서 일한 지 30년 되셔서 연봉이 뭐 1억 원이 넘는다. 네. 어떻게 운전기사 월급이 그렇게 높을 수 있느냐는 비난이 한쪽에서는 나오고 또 아니 여기서 30년 동안 일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라는 입장도 있는데 그렇죠. 정부에서 예산 아끼려고만 생각하면 비슷하게 운전 잘하는 분을 시중에서 청에서 하면 훨씬 싼 월급으로도 일을 부탁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건가 이걸 고민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다 직무급으로 바꾸면 그런 분들도 시중에 있는 다른 비슷한 분들의 월급과 비슷하게 그러니까 억대 연봉을 받는 뭐 오래된 청소하시는 분이나 운전하시는 분이 이제 없어진다는 뜻이네요.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률적으로 뭐 운전하고 있으니까 다 똑같이 젊은이나 뭐 노령 근로자나 다 이렇게 받아 이렇게 할 수는 없을 테고요. 아까도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숙련도에 따라서 조금의 차등을 둘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숙련도를 이제 어떤 식으로 나누느냐, 숙련도라는 거는 얼마나 근무했느냐가 조금은 작용을 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담고 당장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이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을 하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확산시키는데 일종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정부가 굉장히 고민 끝에 내놓은 대안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P2P 대출이라고 있어요. 네. 돈 빌려주는 사람과 돈 빌려가는 사람을 직접 연결만 해주고 중간에 있는 업체는 특별히 책임은 안 지는 맞습니다. 그런 건데 꽤 이자율이 높아서 여기에 돈 빌려주는 분들도 꽤 있었는데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고요. 즉 그 말은 돈 빌려줬는데 못 받는 케이스들이 많아진다는 뜻이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10월 31일 기준으로 그 P2P 금융의 평균 연체율이 6.01%로 집계가 됐거든요. 이것은 P2P 금융협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60곳의 회원사가 있습니다. 예. 이들의 평균 연체율을 이제 따져서 조사해서 발표를 하는데 지금 나오는 연체율은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상 또는 90일 미만으로 연체된 채권 비율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연체된 것들과 관련돼서는 더 높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어쨌든간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 한 달 전에 비해서 자체적으로 체크한 것으로 봐도 2배 정도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9월 말에 2.99%였던 연체율이 네. 지금 6%를 넘었으니까 연체율이 2배가량 급등을 했고요. 다른 금융권 대출들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거죠. 시중은행은 지금 0.35%고 네. 저축은행이 한 5.6%이긴 한데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P2P 금융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으로 자기 자금 조금씩 이렇게 빌려주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조금 관리가 필요한 것 아니냐 위험성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게요. 특정 업체가 뭐 특별하게 연체율이 갑자기 높아져서 평균이 올라갔는지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안 그래도 이게 비싼 이자인데 연체율이 높다는 건 정말 못 갚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싼 이자의 경우에는 뭐 깜빡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건 뭐 깜빡하면 연 몇 %의 이자가 나가는 거라서 항상 이렇게 높은 수익률의 이면에는 뭔가가 숨어 있어요, 항상. 지난번에도 한번 이 P2P 금융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P2P 쪽이 대부분 부동산과 관련된 뭐 일종의 투자로 많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건설 자금이죠. 되게. 예. 다세대 주택들 지을 때 그렇죠. 건축비 모자라면 돈 네. 빌려주고 집 다 지으면 전세 빼서 갚으세요 이 예, 말인데. 그런 식의 대출이 많다 보니까 이게 집을 짓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리고 집을 지었는데 안 팔리는 경우, 임대가 안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예.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정부가 여러 가지 자금을 옥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중에서 대출이 안 되는 경우에 건축 사업자들이 이 P2P 쪽으로 돌리는 경우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겠습니다. 그렇다 예. 보면 여기에 대한 연체율 관리가 시중 은행이나 이런 것들보다 조금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건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그렇겠죠. 확인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앞서 뭐 일부 때문에 급하게 올라간 것 아니냐라는 의문도 제기를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뭐 2-3개 업체가 이제 사업을 접었거든요. 네. 이들의 연체율을 제외하고 아. 이제 60개 업체 나머지 업체를 한 거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조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그렇겠어요. 같습니다. 예.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들에게는 네. 보험사가 구상금을 물리게 한다는 뉴스가 있군요.
사실은 구상금을 물리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뺑소니 사고를 냈고 보험사는 이 사고 때문에 상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라고 하면 네. 사고를 낸 사람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네가 책임을 져라라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거잖아요. 보험사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당연한 건데 네. 그동안은 사실 이 뺑소니 사고를 낸 사고자들을 잡기가 힘들었어요. 사실상. 대부분 도망가 버리거나 네. 잡지를 못하거나 검거율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 아예 법적으로도 이 구상권 청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가 보장이 안 돼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법을 고쳐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라는 게 개정이 돼서 이 한해 기본적으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고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뭐 블랙박스라든지 여러 가지 기기들이 생기면서 네. 지금은 이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망간 사고자들의 90% 이상이 검거된다고 합니다. 전국에 CCTV가 많아서 예. 저도 얼마 전에 경찰관을 만났는데 네.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다 잡힌다고 하더군요. 주변에 휴대전화도 있고 하니까 저 친구 어디 갔지? 할 수도 있고 바로 그냥 그 CCTV만 열어보면 다 추적이 되고 저 거기 없었어요. 그러면 그 휴대전화 기지국 기록 좀 봅시다. 그럼 네. 여기 있었네. 바로 설명이 되는 거라서. 그래서 이렇게 검거율이 높아지다 보니 구상금 청구가 충분히 가능해졌고 그래서 이제는 뺑소니 사고를 내시면 이 부분까지도 물론 뺑소니 사고를 내지 말아야 되겠지만 고민을 하셔야 될 시기가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호 위반을 해서 자칫해서 사고가 났으면 그 사고로 인해서 낸 피해는 그냥 보험사가 물어주고 네.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하고 보험료 할증하고 그만인데 그렇죠. 음주, 뺑소니, 무면허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보험사가 피해 보상을 다 한 후에 그 보험사가 물어준 돈을 그 음주, 뺑소니, 무면허 운전한 개인에게 청구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어요. 더욱. 예.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중에 남지회 씨가요. 통화와 문자가 무제한 무료인 휴대폰 요금제를 쓰고 계신데 1577, 1588 같은 일부 번호들은 거기에 전화하는 게 무료가 아니라 따로 요금이 다 부과된다는 말을 들었다. 이거 왜 그런 거냐?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전화 걸고 문자 주고받는 건 무제한 공짜인 요금제가 요즘 참 많은데 그 무제한 공짜가요. 그냥 휴대폰끼리만 통화하거나 아니면 휴대폰과 집전화 사이를 통화하거나 그것만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평범한 휴대폰 번호나 평범한 집전화 번호에 전화 거는 것만 공짜고 조금 특이한 번호들 예를 들면 1544, 1566, 뭐 1644 다 이런 게 별도로 통화 요금이 매겨지고요. 050, 060 뭐 이런 거 다 따로 통화 요금이 매겨집니다. 070은 인터넷 전화인데 이건 그냥 집전화로 봐줍니다. 뭐 그냥 기왕 다 공짜로 하는 거 그런 번호들도 다 예외 없이 공짜로 해주지 왜 그런 번호들은 따로 요금을 계산해서 받냐면 그런 번호들조차 다 공짜로 하면 이걸 악용해서 돈 버는 업자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전화 거는 쪽에서만 요금을 내고 전화를 받는 사람은 요금을 안 내잖아요. 그렇지만 통신사들끼리는 뒤에서 따로 만나서 야 지금 우리 고객이 너네 고객한테 지금 10분 통화하고 우리한테 통화료로 1,000원을 냈는데 너도 전화 받는 설비 통신망 운영하느라고 고생했으니까 내가 2,000원 다 받을 수는 없고 너도 분당 100원씩 계산해서 너도 받아.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요금을 나눠 갔습니다. 즉 전화를 거는 고객의 통신사만 요금을 독차지하는 게 아니라 전화를 받는 쪽의 통신사도 결국은 정산을 통해서 돈을 같이 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뭐 1588에 9595 이런 전화번호를 하나 개통해서 음성으로 오늘의 운세를 무료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만약 한다고 치죠. 공짜로. 그러면 많은 분들이 1588에 9595 같은 걸로 전화를 걸어서 운세 서비스로 음성을 자주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전화를 건 고객들은 각자 가입한 통신사에 통화 요금만 내지만 전화를 받는 통신사, 즉 1588이라는 국번을 운영하는 별정 통신업체도 나중에 뒤에서 1분당 100원씩 요금을 다른 통신사들로부터 따로 정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사들끼리는 전화를 받게 해준 통신사한테도 서로 정산해주기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받은 돈을 오늘의 운세를 서비스하는 저한테도 떼어주겠죠. 야 이진우 네가 오늘의 운세를 매일 서비스하는 바람에 이게 수십만 명이 1588에 9595에 전화를 하고 그러는 바람에 우리가 다른 통신사로부터 돈을 많이 받는다. 고맙다 야. 내가 너한테 걸려오는 전화에 대해서는 1분당 50원씩 줄 테니까 계속 열심히
운세 서비스를 좀 해줘. 계속 길게 얘기해줘. 오래오래 들으시게.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이런 구조기 때문에 1588 번호도 만약 무제한 통화가 가능하도록 해놓으면 그날부터 저는 친구나 가족이나 친척 명의로 휴대폰을 많이 개통해서 그 휴대폰으로는 하루 종일 1588에 9595 운세 서비스로 전화를 걸어서 오늘의 운세를 24시간 계속 듣게 할 겁니다. 분당 50원이 저한테 떨어지잖아요. 그럼 1시간이면 3,000원, 하루 종일 하면 7만 원이고요. 한 달이면 뭐 전화기 한 대당 200만 원씩 벌 수 있으니까 그런 업자들이 생겨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봐서 1588이나 050이나 1644나 뭐 080이나 이런 번호들은 한 달에 30분, 뭐 다른 비싼 요금 내는 분도 한 달에 많아야 300분 이상은 그 전화번호로 못 걸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짜고 계속 거기다 전화하고 뒤로는 요금 정산 받고 이제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요. 근데 이제 택배 기사님들은 050으로 시작되는 고객들 안심번호로 하루에도 수십 통씩 해야 되니까 사실은 한 달에 300분만 하세요 해도 이 규제에 걸리겠죠. 택배 받을 고객하고 통화한 걸 이제 오늘의 운세 들을 거하고 구별을 안 하고 규제를 하다 보니까 생기는 일입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부동산과 관련한 궁금증이 있을 때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도움 말씀 청하는 분입니다. 최강석 부동산 전문 변호사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제일 이제 많이 닥치는 게 현실에서는 세입자들이 나갈 때가 됐는데 집주인이 전세가 안 빠졌어 하면서 전세금을 못 돌려주거나 안 돌려주는 경우인데 사실은 뭐 대출 받아서라도 전세금을 줘야 되는 게 법이긴 하죠. 네, 그렇죠. 네, 그게 계약이기 때문에 예. 계약이라는 게 결국 이 일정 기간을 대가를 보증금을 주고 살다가 끝나면 이제 돌려주고 네. 나가는 그런 계약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서 만약에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라고 하면은 약속을 어긴 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따지면 이제 지연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 당장 워낙 큰 돈이니까 뭐 대출도 안 나오고 하니 못 돌려줄 수도 있는데 네.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임차인 등기 명령제도 이걸 신청할 수 있다고 어디 보니까 나와 있더군요. 이게 뭡니까? 예. 임차인 등기 명령제도 이게 뭐예요? 예,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예. 임차권 등기라고 하는데 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 여기에 보면 이제 계약 기간이 다 끝났는데 보증금이 뭐 못 돌려받는 그런 상황에서 네. 그 세입자가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이 그 보증금 부분 못 받았다는 부분을 이제 등기부상에 네. 이렇게 공시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아, 그렇게 하게 되면 예. 이제 세입자는 나갈 수가 있고 나가게 되면 보통 우리가 주민등록을 이제 옮기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되면 대항력 확정일자 이런 부분, 우선 변제권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게 되는데 예.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놓고 나가시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고스란히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법원이 여기에 사는 임차인이 아무 개가 맞다고 도장 찍어준 거니까 자기는 이제 거기서 안 살아도 너 임차인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시비가 안 걸린다는 뜻이군요. 네, 임차인이면서 예. 그 임차인으로서 그 대항력도 있고 우선 변제권도 있는 임차인이 여기 있다. 예. 이런 부분을 이제 등기부상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거죠. 그게 애초에 전세 들어올 때 네. 전세권 등기라고 하는 걸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통 전입신고하고 네. 확정일자 받고 이사만 하면 되는데 네. 전입신고를 또 못할 만한 사정이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럴 네.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이라고 하는 걸 비싼 돈 주고 들여서라도 한다고 들었는데 그거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이랑 같은 효과가 있는 겁니까 그럼? 효과 자체는 이제 비슷하고요. 네. 이 전세권은 보통 시작할 때 우리가 얼마 동안 산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보장받기 위해서 이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예. 전세권 자체는 임대차를 시작할 때 보통 많이 해두시는 편이고 그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기간이 끝나고 돈을 못 받았을 때 그때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애초에 그럼 세입자가 되는 그 순간에 법원이 그냥 다 임차인 등기를 해주면 제일 속 편하겠네요 그게. 그러면 중간에 뭐 잠깐 이사를 가도 괜찮고 여러 가지 편할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해주는 모양이지요? 이게 이제 임차권 등기의 제도를
조금 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네. 이 제도가 있게 된 것은 보통 세입자가 이제 그 살면서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하게 되면 우리가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 이런 부분을 이제 그 갖추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계약기간이 끝나고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돈을 못 받는다. 이렇게 될 때는 주민등록을 이전을 해야 되거든요. 옮기게 네. 되면 원래 예. 주민등록법상에 위반이 안 되기 위해서는 옮겨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유지하고 있었던 이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이 없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혹시 그러면 주소를 안 옮기면 어떻습니까? 나는 양쪽 집에 살림도 조금씩 다 있고 이 집에서 집을 확실히 다 빼지는 않았으니까. 네. 그러니 주소는 예전 전셋집에 그대로 있고 이사를 가면 다음 전셋집에 대해서 내가 권리를 제대로 못 찾겠군요. 그렇죠. 이제 그게 만약에 다른데 새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도 이제 주민등록을 해야지 여러 가지 보호를 받는데 알겠습니다. 못 받는 거죠. 네. 혹시 전세금을 늦게 주면 나중에라도 이자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자는 대개는 어느 정도 쳐서 받습니까? 보통 일반적인 임대차가 민사상의 이자이기 때문에 연 5%가 됩니다. 연 5%. 그거는 그럼 전세금 받아야 될 그 날짜부터 실제로 받게 될 그 날짜 사이에 있는 기간에 대해서 다 무조건 받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제 일단은 계약 기간이 끝나고 끝나서 이사를 가게 되면은 그 이사를 간 시점부터는 받을 수 있는데 보통 보증금을 못 받게 되면 이사를 못 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 눌러앉아 있게 되면은 그 부분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자 청구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아예 방을 빼야 되는군요. 돈을 못 받건 받았건 간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전세금을 받아야 방을 빼고 다른 데로 갈 텐데. 그렇죠. 그럼 문제가 있네요. 그 사이에. 그래서 이제 주인들이 보통 좀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지 않은 거죠. 그렇겠군요. 내가 이사를 못 가면 나도 이자를 못 주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안 줘도 되니까 줘야 할 보증금 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최저임금 안 주는 그 사장님들하고 비슷하네요. 뭐라고 하면 주면 되니까 그냥.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신청하면 됩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법원에다 하는 거고요. 법에 보시면 그 임차주택의 소재지라고 그래서 그 관할 법원, 그 세를 사는 집에 그 관할하는 법원 거기다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비용 많이 들어요? 뭐 어느 정도 듭니까? 세입자가 그냥 신청 사건이기 때문에 비용은 굉장히 좀 적은 비용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얼마 안 돼요? 이거 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나빠지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등본에 일종의 전과 기록 같은 게 남는다든가 그런 거예요? 등기부상에 이제 임차권 등기가 올라가게 되면 그 집에 보통 세입자를 못 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겠죠. 법 자체에 이 임차권 등기 명령 이후에 세입자들은 보호를 못 받도록 이렇게 법위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은행 대출 받은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겠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른 질문인데요.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서로 매매를 해서. 그럴 경우에 세입자는 뭐 새로운 집주인하고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뭐 살아도 되는 건지 이게 궁금할 텐데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대항력의 문제라고 하는데 이 집주인이 바뀌게 됐을 때 당연히 바뀐 집주인한테 내가 뭔가 세입자로서의 권리 이런 부분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대항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당연히 바뀐 소유자한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항력을 그러면 어떻게 갖추냐? 그 집에 이사 가서 전입 신고하게 되면은 대항력을 갖추게 되거든요. 그 말은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이제 요구를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뭐 여러 번 바뀌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거다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그 세입자의 권리는. 그럼 대항력을 못 갖춘 경우에는 뭘 좀 신경 써야 되는 게 있어요? 대항력을 못 갖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세입자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사는 갔는데 사정상 주민등록을 못 옮긴 거예요. 전입신고를. 그러면 그런 경우.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바뀐 주인한테 계약서 씁시다라고 해야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할 수도 있고
뭐 쓰자고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세입자의 선택이군요, 그거는. 이제 바뀐 소유자한테 네.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은 대항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그 그렇게 될 수 주인한테는 있겠죠. 청구할 권리가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뭐 계속 살 수 있으면 살면 되지만, 집주인이 바뀐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네. 뭐 인상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내가 전세금을 새로운 집주인한테 이제 받아야 되는데, 네. 새로운 집주인은 혹시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혹시 모자라는 돈이 있으면 저 돈 돌려줄 수 있을 만한 재력이 없는 분 같을 수도 있고, 네. 여러 이유로 집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네. 중간에 집주인 바뀌었을 때 아니 나도 그냥 여기서 새 안 살겠어 하고 나갈 수는 없습니까? 네.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아까 계속 지금 반복되는 대항력이라고 하는 그 효력의 문제인데요. 네. 법에는 바뀐 집주인은 그 임대인의 어떤 집주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따지면 이제 종전 집주인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예. 하는 부분에서 그 종전 집주인은 집주인의 지위를 아예 상실하고 그러니까 예. 임대인의 지위를 상실하고 보증금 반환 어떤 채무에서도 벗어나는 것으로 예. 당연히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지금 임차인으로서는 바뀐 네. 집주인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번 기회에 그냥 이 계약 안 하고 나도 중간에 안 그래도 좀 일찍 나가고 싶었는데 집주인이 바뀌었으니 나는 원래 집주인하고 계약했지 새로운 집주인하고야 나는 계약 안 할 생각이다라고 네네.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걸 여쭙냐면 네네. 세입자들도 중간에 나가야 될 때 저 네. 말고 다른 세입자 모셔왔으니 이 세입자하고 네. 그냥 계약하세요라고 할 때 집주인은 실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거꾸로 세입자 입장에서도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새 네. 집주인 싫다 하고 네. 계약을 중단할 수는 없느냐는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게 이제 계약 관계로서 보면은 집주인이 바뀐 집주인하고는 사실 계약 관계가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난 당신이 싫어. 그러니까 난 나가겠어. 이렇게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법에서는 이게 대항력이라는 개념을 인정을 해서 네. 그냥 당연 승계, 바뀐 집주인에 대해서 청구도 할 수 있고 그 기간도 유지해야 되고 하는 그 당연 승계 의무를 법에서는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새로 바뀐 그래서 집주인이 보증금 돌려줘야 할 의무도 당연히 승계하는 거고. 네, 기간도 승계하는 것이고. 남은 기간 동안 월세를 받을 권리도 당연히 승계하는 거다. 네네. 그러니까 난 중간에 나갈 수는 없군요. 세입자 입장에서. 예, 나갈 예, 필요도 예. 없긴 하지만. 예. 알겠습니다. 상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겠지요? 상가의 경우에도 이제 대항력이 있는 경우는 그렇게 되고요. 예. 지금 이제 법이 이제 개정이 돼서 2015년부터는 이게 대항력이 있는 범위를 거의 대부분 다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더라도 그런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당연히. 알겠습니다. 또 부동산과 관련한 다양한 질문들 또 모이면 인터뷰 청하겠습니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최광석 부동산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예, 나라박 소식들 중에 주목할 만한 내용 찾아보는 외신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한양대학교 이정우 교수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에서 네. 최근에 국제 유가가 다시 또 오르고 있는데 조금씩 네.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어난 왕자의 난 때문이다 이런 설명을 했더군요. 네, 여러 보도에서 왕자의 난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여러 보도가 있었는데 예. 사우디 같은 경우는 국왕이 공식적인 그 호칭이 메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모하메드 무덤 있는 메카를 지키는 성스러운 보호자. 이게 국왕 이름 앞에 붙는 호칭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우디는 또 왕자가 뭐 되게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서열 1위 왕자가 있는데 이분이 전체적인 이제 다른 왕자들을 10명 정도 하고 전현직 사우디 장관 그리고 그룹 회장 이런 사람들을 다 일단은 뭐 언론에서는 숙청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의 직위와 네. 모든 그 자유를 구금을 한 거죠. 감옥에 가뒀어요? 감옥에 가둔 건 아니고 예. 그 행동을 부자연스럽게 하여튼 집에 연금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택연금? 네네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과거에 우리도 정치인들한테 했던 그런 것들인데 사우디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보도를 하면서 예. 객관적으로 이제 외신들은 이런 팩트만 사실만 전달하고 있는데 여기 뒤에 있는 어떤 이야기들이 좀 배경이 사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설명을 더 해주시죠.
네, 사우디란 나라는 뭐 중동에서 당연히 맹주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 수입원이 당연히 석유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4년도 1월 달에 그 듀바이유 기준으로 중동이니까요. 한 104불 정도 했습니다. 배럴당. 근데 2015년 말에 12월 달에 34불로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에 말에 50불을 겨우 넘어섰는데 이렇게 비교하면 되죠. 100평짜리 아파트 살다가 이게 50평으로 떨어진 겁니다. 살림살이는 그냥 그대로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이 사우디 국영 석유 회사인 사우디 아람코도 상장한다고 하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닫아놨던 관광이라든가 그리고 국가 인프라에 대한 것도 해외 투자를 받고 이런 걸 하는데 쉽게 말하면 돈 필요하다 이 말이네요. 사우디가. 네네. 예.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지금 현재 서열 1위인 이 왕자님이 추진하는 게 사우디를 2030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2030년에 네네. 2030년까지 사우디가 지금은 석유를 팔고 사는 나라지만은 2030년까지는 종합 에너지 국가로 변화하면서 스마트 시티를 가진 첨단의 나라로 바꾸겠다. 이게 계획인데 경제개발 12년 계획이군요. 네네. 예. 그렇게 하는 건데 이 계획에 따르면 돈이 많이 필요하고 지금 유가는 떨어져 있고 네. 그리고 정적들을 좀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숙청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이런 계획이 맞물려지면서 최근에 그 지금 현재 서열 1위인 왕자님께서 발표한 게 리야드에서 500억 달러 규모의 경제구역 발표를 했죠. 개발한다. 새로운 도시를 만든다. 신도시를 개발하겠다. 새로운 네. 수도를. 예, 500억 달러니까 이 돈이 알겠어요. 지금 현재는 뭐 유가로는 안 되지만 이런 그 17명, 6명 왕자들의 재산 이런 국왕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국가로 귀속을 시키고 그 돈이 이제 또 필요한 거죠. 가택 연금된 왕자들 재산 합치면 돈이 꽤 돼요. 물론 뭐 적은 돈은 아니겠습니다만. 당연히 그 사우디 투자가 중에 왈리드 빈 타탈이라는 왈리드 왕자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시티은행 주주기도 하고 뭐 이 사람 돈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하기야 뭐 사우디에 있는 웬만한 재산들이 다 나라 거고 나라 재산이 다 왕자들 거고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뭐 사람을 죽이고 이런 거는 그 성스러운 그 성직자 가문이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는데 알겠어요. 예. 이런 행동이라든가 정치적인 재산, 지위라든가 재산을 좀 그 구금하고 좀 국가로 귀속시키는 이런 행위를 한 겁니다. 근데 국제 유가는 왜 오릅니까? 사우디에서 이런 일 벌어지는 거하고 국제 유가하고 무슨 관계예요? 당연히 사우디로서는 이 감산을 해서 예. 국제 유가가 올라가야지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북해산 브렌트유가 62달러로 올라섰고 최근 들어서 이제 계속 국제 유가가 올라가는데 이 이유가 지금 현재 서열 1인 왕자의 정책이 석유를 감산하는 거고 네. 오펙에서 당연히 사우디가 아주 제일 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또 가장 어려운 게 러시아가 이렇게 감산에 같이 보통은 합의를 안 합니다. 러시아 네. 경제가 어려우니까 예. 같이 합의를 해준 거가 동기가 돼서 전체적인 유가가 올라가는 게 있고 계절적인 요인은 이제 겨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름 많이 이제 쓰는 때예요. 석유도 많이 쓰는 때고 해서 예. 전체적인 유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우디는 그러니까 이제 기름 좀 땅 밑에 있더라도 안 캐고 덜 캐겠다 그런 뜻이에요? 석유란 재산이 뭐 앞으로 더 많이 갈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석유를 채굴해서 하는 이런 형태의 그 국가 경제는 발전을 안 하고 그냥 유지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사우디가 원자력 발전소도 이제 우리 한전이 수주를 했죠. 네. 그리고 태양광의 제일 큰 태양광 발전소를 갖고 있는 나라가 사우디고 이렇게 해서 에너지 다변화 첨단 기술을 받아들이고 국민들을 좀 계몽시키는 이런 효과도 있는 거죠. 예. 네.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국영 석유 회사의 주식을 이제 해외에다 팔겠다고 하니 서로 앞뒤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석유의 미래는 없어라고 우리는 하면서 실제로는 석유 회사 주식은 세계인들아 좀 사주세요 이 말이니. 그거는 좀 그렇지는 않고요. 네. 지금 현재 이제 2030 프로젝트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프로젝트인데 네. 여기에 대한 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그걸 판다는 거죠. 네, 예. 그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는 아람코를 상장시켜서 재원을 마련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 예, 그 사이에 숨은 이야기 한양대학교 이정호 교수와 함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점심 잘 챙겨 드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 11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5시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빡빡한 일정에 경제인들과의 자리를 만들기가 좀 힘들었을 것이다라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 굳이 경제인들과의 자리를 만들어서 일본에서 이미 사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전략도 좀 포함된 것 아닌가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예. 더군다나 지금 우리는 아예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열심히 전문가들 실제로 실무진들이 협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굳이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했는지 아예 경제인들과의 자리의 만남은 이번 일정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예. 미국이 상대적으로 큰 시장이고 소비가 많으니까 우리 제품이 거기서 많이 팔릴 수밖에 없는데 마당이 10평뿐인 주택하고 마당이 200평인 주택을 합쳐놓으면 네. 당연히 마당 적은 집에서 살던 사람들이 큰 마당에 가서 놀 일이 더 많지 큰 마당 사는 사람이 작은 마당 가서 놀 일이 많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런 일이긴 한데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문제죠. 우리 국민들은 영어 공부 참 열심히 하는데 왜 미국 국민들은 한국말 공부를 그렇게 안 하느냐고 하면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들이 보기엔. 그렇죠. 인구수의 차이도 있고 무역과 여러 가지 관련해서도 기준들이 비슷한 있는데. 상황일 텐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미국과의 무역에서 무역 흑자를 많이 내는 5번째 나라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중국, 일본 다 마찬가지인데 독일도 그렇고요. 그건 그렇다 치고 멕시코는 바로 붙어 있으니까 많이 내겠죠. 그 다음에 한국이니까 조금 독특하긴 합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임금 체계를 지금은 호봉제인데 가만히 있어도 월급 올라가는 직무급제로 바꿀 계획이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호봉제라고 하면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지금 호봉제를 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사를 해서 연차가 올라가면 직급이 올라가고 자동적으로 월급이 오르는 방식을 보통 저희가 호봉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 이번에 그 정부에서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이 직무급제 변경을 고민하는 이유는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의 어떤 그 부담, 정부의 부담, 앞으로 나가야 될 임금과 관련된 부담의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플러스 앞으로 이제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 그러니까 고령의 근로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호봉제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임금은 오르게 돼 있기 때문에 부담감은 더 늘어난다. 이 두 가지가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무급제로 순차적으로 전환을 하는 것을 이번에 정규직 전환과 맞물려서 같이 좀 해보겠다라는 게 정부의 아이디어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직무급제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비슷한 일을 한다면 그분이 1년차 공무원이든 혹은 30년차 공무원이든 월급은 같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직무급제는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의 정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같은 직무 같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기준을 적용해서 하되 숙련도에 따라서 조금은 더 줄 수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오히려 젊은 분들이 더 숙련도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를 들면 청소 도와주시는 분들을 직접 고용을 하겠다. 예를 들면 공공기관에서. 그러면 1년 차로 청소하는 분과 청소한 지 20년 된 분과 별로 청소 능력에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으니 1년 되신 분이나 20년 되신 분이나 그냥 월급은 비슷하게 주겠다 이 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지금 도입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리고 이 중에서도 청소 업무, 사무보조, 설비 업무, 경비 업무, 조리 등 5개 분야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정규직들에게도 순차적인 도입을 검토하겠다라는 게 전체 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지금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다니고 있던 공공부문의 근로자들이 이 안을 정부의 안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양측을 다 설득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안건입니다. 사실은 정부 특정 기관들 감사 같은 거 하다 보면 하루에 한 2번 정도 그 기관장 운전해 주는 게 일의 전부인 분이 그 기관에서 일한 지 30년 되셔서 연봉이 1억 원이 넘는다. 어떻게 운전기사 월급이 그렇게 높을 수 있느냐는 비난이 한쪽에서는 나오고 또 아니 여기서 30년 동안 일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라는 입장도 있는데 정부에서 예산 아끼려고만 생각하면 비슷하게 운전 잘하는 분을 시중에서 청에서 하면 훨씬 싼 월급으로도 일을 부탁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건가 이걸
고민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다 직무급으로 바꾸면 그런 분들도 시중에 있는 다른 비슷한 분들의 월급과 비슷하게 그러니까 억대 연봉을 받는 뭐 오래된 청소하시는 분이나 운전하시는 분이 이제 없어진다는 뜻이네요.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률적으로 뭐 운전하고 있으니까 다 똑같이 젊은이나 뭐 노령 근로자나 다 이렇게 받아 이렇게 할 수는 없을 테고요. 아까도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숙련도에 따라서 조금의 차등을 둘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숙련도를 이제 어떤 식으로 나누느냐, 숙련도라는 거는 얼마나 근무했느냐가 조금은 작용을 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담고 당장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이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을 하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확산시키는데 일종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정부가 굉장히 고민 끝에 내놓은 대안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P2P 대출이라고 있어요. 네. 돈 빌려주는 사람과 돈 빌려가는 사람을 직접 연결만 해주고 중간에 있는 업체는 특별히 책임은 안 지는 맞습니다. 그런 건데 꽤 이자율이 높아서 여기에 돈 빌려주는 분들도 꽤 있었는데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고요. 즉 그 말은 돈 빌려줬는데 못 받는 케이스들이 많아진다는 뜻이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10월 31일 기준으로 그 P2P 금융의 평균 연체율이 6.01%로 집계가 됐거든요. 이것은 P2P 금융협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60곳의 회원사가 있습니다. 예. 이들의 평균 연체율을 이제 따져서 조사해서 발표를 하는데 지금 나오는 연체율은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상 또는 90일 미만으로 연체된 채권 비율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연체된 것들과 관련돼서는 더 높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어쨌든간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 한 달 전에 비해서 자체적으로 체크한 것으로 봐도 2배 정도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9월 말에 2.99%였던 연체율이 네. 지금 6%를 넘었으니까 연체율이 2배가량 급등을 했고요. 다른 금융권 대출들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거죠. 시중은행은 지금 0.35%고 네. 저축은행이 한 5.6%이긴 한데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P2P 금융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으로 자기 자금 조금씩 이렇게 빌려주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조금 관리가 필요한 것 아니냐, 위험성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게요. 특정 업체가 뭐 특별하게 연체율이 갑자기 높아져서 평균이 올라갔는지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안 그래도 이게 비싼 이자인데 연체율이 높다는 건 정말 못 갚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싼 이자의 경우에는 뭐 깜빡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건 뭐 깜빡하면 연 몇 %의 이자가 나가는 거라서 항상 이렇게 높은 수익률의 이면에는 뭔가가 숨어 있어요, 항상. 지난번에도 한번 이 P2P 금융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P2P 쪽이 대부분 부동산과 관련된 뭐 일종의 투자로 많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건설 자금이죠. 되게. 예. 다세대 주택들 지을 때 그렇죠. 건축비 모자라면 돈 네. 빌려주고 집 다 지으면 전세 빼서 갚으세요, 이 말인데. 예, 그런 식의 대출이 많다 보니까 이게 집을 짓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리고 집을 지었는데 안 팔리는 경우, 임대가 안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예.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정부가 여러 가지 자금을 옥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중에서 대출이 안 되는 경우에 건축 사업자들이 이 P2P 쪽으로 돌리는 경우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겠습니다. 그렇다 예. 보면 여기에 대한 연체율 관리가 시중 은행이나 이런 것들보다 조금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건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그렇겠죠. 확인을 하셔야 될 거고요. 앞서 뭐 일부 때문에 급하게 올라간 것 아니냐라는 의문도 제기를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뭐 두세 개 업체가 이제 사업을 접었거든요. 네. 이들의 연체율을 제외하고 이제 60개 업체 나머지 업체를 한 거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조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그랬어요. 같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277억 달러입니다. 일본과의 무역은 공평하지도 않고 개방되어 있지도 않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환대를 받고 있는 일본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일본이 1년에 700억 달러 가까운 무역 흑자를 미국으로부터 거두고 있다는 게 그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 도착하는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과 무역에서 무역 흑자를 얼마나 거두고 있나 한번 살펴봤더니 지난해 기준으로 오늘의 숫자로 말씀드린 277억 달러였습니다.
미국과 무역을 하면서 흑자를 가장 많이 내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따로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연간 3,500억 달러의 흑자를 내서 미국 무역 적자 규모의 절반 정도가 중국 때문이고요. 그 다음이 일본, 독일, 멕시코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5번째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200억 달러가 넘는 흑자를 매년 거둬왔는데 올해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기조를 의식해서 흑자 규모를 좀 줄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철저하게 미국 우선주의를 실천하고 있지요. 미국의 이익이 안 된다고 판단하자 전임 대통령이 다 완성해 놓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에서도 쉽게 탈퇴해버렸고 우리나라와의 한미 FTA도 재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극진하게 환대를 받더라도 그건 그거고 자국의 이익만은 확실하게 챙기겠다는 사업가 출신 미국 대통령의 진면목을 여짐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세 계약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면 세입자는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나갈 수도 있을까요? 또는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세입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될까요? 모르면 손해보는 부동산 관련 지식들을 오늘 부동산 전문 변호사 한 분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한 청취자께서 음성 무제한 요금제를 쓰고 있는데 1577, 1588, 050 이런 등등의 번호는 거기에 전화를 걸면 요금이 따로 부과된다고 하던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하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게요. 왜 그럴까요? 친절한 경제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늘 순서도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와 함께 경제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데 네. 좀 짚어봐야 될 사실들 좀 전해주시죠. 예. 취임 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방한을 하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일정이 정치 외교적인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된 얘기가 좀 많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한 12시 조금 넘어서 이제 국내에 들어오는데요. 오자마자 캠프 험프리라는 미군 부대로 먼저 갑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한미 양국 군장변을 격려하고 오찬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여기서 양국의 군에 대한 브리핑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캠프 험프리를 첫 방문지로 우리가 요청을 했다고 하죠. 근데 이 이유는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들어왔을 때 주한미군과 관련된 방위비 부담에 대한 언급이 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예상이 좀 있거든요. 한국 보고 돈 좀 더 내라고. 예. 우리가 너네 지켜주니까 돈을 좀 더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캠프 험프리라는 이곳이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 미군 기지고요. 네. 여기 이제 전체 부지하고 건설비가 한 100억 달러 정도가 들었는데 이 중에 한 92%를 우리가 부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상징적인 의미로 보고 봐라 이거죠. 좀 봐라. 우리도 돈 많이 썼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요청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청와대로 와서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일정을 소화합니다. 여기서 이제 양국 정상의 정상회담이 있고 오후쯤 돼서 기자들 앞에서 합동 브리핑이 지금 예정돼 있는데 브리핑에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워낙 성격이 좌충우돌이기 때문에 예상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죠. 그러게요. 일본에서도 경제인들하고 만나는 시간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앞서 오프닝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무역 흑자 너무 많이 가져간다. 예. 좀 고쳐라 이런 얘기였었다면서요? 그렇죠. 사실은 굉장히 극진한 대접을 받았고 골프도 같이 치고 여러 가지 언론에 상당히 호의적으로 비쳤었는데 결국엔 경제인들과의 만남 자리에서는 굉장히 직접적인 얘기를 했죠. 우리가 무역 적자를 너무 많이 보고 있고 불공정한 거래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예 예로 도요타 자동차를 들면서 미국에서 도요타 자동차가 이렇게 많이 팔리는데 미국 자동차는 일본에서 거의 팔리지 않는다. 마치 어디서 들어본 얘기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미국에 정상회담 하러 갔을 때 그 당시에 이제 똑같은 식의 얘기를 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사실 경제계 쪽에서는 약간 아쉬움을 많이 얘기를 했죠. 국빈 방문을 하는데 경제인들과의 만남의 자리가 전혀 없다. 그런 기회마저 없는 게 좀 아쉽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상 1박 2일이긴 하지만 전체 일정이 시간으로 보면